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5월 4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나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 키워드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긴급재난지원금 FAQ로 정해봤습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일단 전체 가구의 약 13% 정도에 해당되는 비교적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좀 더 겪고 계신 그런 가구들, 그러니까 이제 세대원 모두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약 28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이제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예.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오늘 오후 5시 이후부터요, 5월 8일까지 기존에 이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통장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여러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제 결정이 됐고요. 네. 그 결정이 된 이후에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죠? 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한해서만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예, 전체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부터 이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자신이 속해 있는 가구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접속 폭주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이미 이제 접속 곤란을 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마스크 오브제처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아하. 네, 단 아무나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세대주만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그러니까 www. 이제 한글로 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여기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즉 이제 월요일에는 이제 세대주의 태어난 해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마스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971년생이라면은 예. 오늘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모든 세대주들이 태어난 해와 상관없이 조회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좀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가구원 수를 나누는 기준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고요.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묶여 있느냐 이거를 좀 본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와 배우자 그리고 이제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주민등록을 그 지역으로 옮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소로 옮긴 자녀가 이제 아직 학생이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제 부모님 아래에 이제 건강보험을 둔 그런 경우라면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의 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3인 가구 8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요. 4인 가구로 인정받아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이 은퇴를 한 뒤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직장에 다니는 자녀 앞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녀하고 또 같이 살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걸 또 그 한 가구로 보지 않고 이건 좀 다릅니다, 경우가. 예. 아직 학생이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그 자녀들하고는 다르게 이 직업이나 소득이 따로 이제 없이 이제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들의 경우는 그 건강보험이 자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걸 좀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세대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을 받아서 그 나와는 상관없이 혼자 살고 계시면 이제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함께 살고 계시면은 60만 원의 지원금을 이제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주민등록상 기준이 3월 29일. 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 사이에 이사를 하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요, 그 혼잡을 막기 위해서 그 3월 29일 이후에 이사를 했다 할지라도요, 예. 3월 29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구 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지원이 이 기준은 이루어진다고 안 합니다.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제 3월 29일 이후에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거나 또 아니면 뭐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런 거를 했을 때에도 역시 이제 3월 29일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혼한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4일 이후 이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그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요. 5월 18일 이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예. 이 원칙이 정해지면 뭐 100%다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나씩 조정해 나가면서 뭐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취약계층에게만 아까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이 이거 그냥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현금으로 찍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주변에. 네, 취약계층만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가구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제 지급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금이 들어있는 선불카드, 그것도 아니면 지역화폐 같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받으시려면요, 5월 11일 이후 그 세대주가 그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5월 18일 이후 이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약 이틀 뒤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국내 그 금융사와 카드사 그 카드 대부분이 이제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 시티카드 같은 그 일부 외국계 은행 카드는 제외된다고 하니까 예.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선불카드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그 5월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전의 경우는 이게 지자체마다는 다릅니다. 대전의 경우는 5월 11일부터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선불카드나 그 지역화폐를 직접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나중에 또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그 대리인이 이제 위임장을 지참을 하면은 이 세대주 대신 지원금을 신청 또 이제 수령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그 세대주 본인만이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사용처 그리고 기한은 제한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원금을 받게 되면요, 그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남은 금액은 전액 이제 기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 역시 이제 전액 기부 처리가 됩니다.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그 이 정책 자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이제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앱은요, 그 현장 결제를 이용하신다면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는 그 해당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각 지자체별로 또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네. 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중복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앞서서 대전시에서 발표했듯이 이 대전시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그 이번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거니까 그 대전의 모든 시민들은 이제 최소한 정부 지원금 이상으로는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정부에서는 이제 고소득층에게는 기부할 것을 이렇게 지금 뭐 자발적이죠. 있죠. 네. 예, 자발적이죠.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의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이런 좀 여러 가지 기금을 더 좋은 곳에 쓰겠다.
기부라는 이런 측면인데요. 이거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다 기부가 가능하거든요. 그 본인이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지원금 신청을 아예 안 하시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서 받았더라도 이제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은 지원금 신청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그 밝히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지원금을 받으신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기부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금을 기부하시게 되면요, 그 연말정산이나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이 기부금의 15%를 공제를 하고요. 또 이제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갖고 총 16.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향후 10년간 이 세액공제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제 세금이 발생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인데요.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정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6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사람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그렇게 당하고도 또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결국 이 사업 시행사인 그 KPIH가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이 해지됐었는데요. 하지만 대전시의 좀 모호한 태도로 이게 또 다른 우려를 지금 현재 낳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모호한 태도죠? 우선은 이게 굉장히 여러 그 기한을 연장해주는 이런 여러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이 KPIH 측에다가 여러 가지 지금 편의를 봐준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뭐 이게 기한도 석 달 연장해주기도 하고 그랬죠. 추가 연장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행사 내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예정됐던 PF 대출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결국 그 대전 도시공사와 이제 도시공사는 이제 KPI와 맺었던 그 유성 복합터미널 용지 그 매매 계약을 최종 해지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융자 대금으로 594억 원도 반환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해지된 계약이 이 사업에 대한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만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지을 땅값만 돌려준 그런 셈인 거거든요. 그러면 부지 매매에 대한 계약은 해지가 됐는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자체에 대한 계약 해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전 도시공사가 지난 2018년 그 이 업체와 맺었던 계약서 조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은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을 때 그 사업 목적을 현저히 그 훼손할 때 그리고 이제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을 하지 않을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즉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요. 이 토지 매매 대금에 관련해서는 그 기한이 있지만 그 사업 자체에 대한 기한 명시는 계약서에 따로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업체가 계속해서 이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계약 내용만 보자면요. 그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나지도 않았고 또 사업 목적이 현저히 훼손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리고 착공이 늦어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죠. 뭐 PF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해지 조건이 좀 충족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 도시공사 유영균 사장은 이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데에서는 사죄를 드립니다만 그리고 이제 사업자인 KPIH는 이미 많은 신뢰를 잃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성공을 위해선 사업자를 도와야 될 의무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업자를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 사업을 그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될 측면도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건가요? 그래서 아직 사업자 예.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갑을 관계가 뒤바뀐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정말 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업자인 KPI 측은 그 현재 이 사업에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면서 뭐 사실상 사업 포기 의사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그 10년 세월 동안 허송 세월 보내다가 이제 땅값만 수백억 원이 올랐죠. 그만큼 또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건지 도무지 좀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터미널은 말 그대로 이제 터미널이 우선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대전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보다 좀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전시가 개발업자에게 제발 개발해달라고 이렇게 읍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 계약 내용에 따르면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에는 다소 이제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후폭풍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그런 업체 상황 측에서는 같습니다. 이제 무한정 버티기 그런 전략으로 나갈 텐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뭐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지금 미지수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좀 명확하게 명시됐던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교사인지 소사인지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예전에 학교에서 다닐 때 이제 소사 아저씨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런 명칭은 안 쓰죠. 네, 이게 일본어고요. 사실은 예. 쓰지 말아야 될 지양해야 될 표현이긴 한데요. 예. 이 대전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교사들의 그 행정 업무가 좀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해드렸던 바가 예. 있었는데 최근 그 대전시 의회 그 교육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그 행정 업무 분장 실태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게 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그 사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공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상당수의 학교가 그 많은 부분의 행정 업무를 교사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예. 이 학생 지도가 주 업무인데 이런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를 과도하게 부과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교사는 교육 업무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행정 업무가 맞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그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신원조회나 뭐 근로계약 맺는 거,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뭐 계약 업무 이런 행정 업무를 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초등학교 비중은요 무려 90%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CCTV 설치와 유지 보수, 외국인 강사 숙소 임대차 계약과 그 시설 관리, 공기질 측정 관리, 그리고 소방 안전 관리와 소방 훈련 같은 그런 행정 업무도 교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학교 운동장 모래 소독을 교사에게 하도록 하는 그런 초등학교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공립 유치원의 상황은 좀 더 심각했는데요. 그 대전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상당수의 공립 유치원에서는 교사들이 이제 각종 예산 관련 업무나 그 채용 관련 신원조회 그리고 계약 업무까지도 맡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 업무에 조달리다 보면 수업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는요, 그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행정 업무 부담이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던 얘기인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 점이 바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업무 분장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인데 이거를 지금 교육청에 나서서 이게 뭔가를 하면은 학교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안 그 마련에 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 학교 업무 분장은 마땅히 그 초중등 교육법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 행정 업무 분장이 사실상 그 학교장의 입맛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또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이 법령 위반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행정 업무가요 그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일종의 좀 그 권력 지형에 따라서 그 행정 업무가 배분되고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 소동호 교육감도 관련해서 뭐 이 학교 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이런
선생님들에게 부과되는 행정 업무를 좀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런 약속을 과거에 했었고요. 또 예. 3,5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이 교원 업무 정상화 요구하는 그런 서명지를 그 대전시 교육청에 제출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합리적인 업무 기준안을 좀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그 아이들의 그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더 이상 좀 방관하지 말고 이런 가이드라인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행정 인력 확충 이런 그 대안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7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대선한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도박으로 흥한 자, 도박으로 망할 수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그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 예.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화상 경마장이 이제 곧 폐쇄가 될 예정인데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마사에는 대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세종시에서 이 화상 경마장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세종시는 올해 말 그 채취허가 기간이 이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 장군면 소재 한 채석장에 그 막권 장애 발매소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유주가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한번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북악면에 있는 축산단지의 유치를 또 추진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현재 세종시는 또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가 이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세종시에 따르면요, 그 화상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그 연간 200억 원의 세수 그리고 이제 2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역 경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문기구인 시민주권회의에서 이 화상 경마장이 이제 도심 외곽 지역에 생긴다면은 그 민원 발생도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주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이제 후보지 두 곳에서 난색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의 화상 경마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까? 네, 우선은 그 관내 읍면동의 지역 공모를 통해서 유치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 신청하는 곳이 없다면 유치를 철회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계획을 보면은 그 단순히 화상 경마장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승마장과 경마공원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테마공원, 그 안내견 훈련소 같은 것들도 포함된 그런 테마공원 조성도 이렇게 내용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당근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시민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세종 지역 20개 시민단체는요, 이 도박시설로 판명난 그 화상 경마장 유치에 반대한다라면서 이 세종시가 이제 우리들의 아이들을 좀 멍들게 하는 그런 화상 경마장 짓는 걸 반드시 막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또 얼마나 허상인지는 이 대전 월평동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국민 중 약 250만 명 정도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연간 최대 이제 78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춘희 세종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사회 책임 보육 체계 구축입니다. 예. 이게 과연 잘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세종시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이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나 일회용품 폐기물이 넘쳐나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문제와 상관없이 대전 서구에서는 더 큰 이 재활용품 수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재활용품 수거가 좀 어렵습니까? 그 서구청이 이제 그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그 폐기물 업체가 작년 3월 1일부터 이제 그 대형 폐기물 수거에 대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예. 이 업체가 그 대전시와 청주시로부터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제 하루 5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러면 수거할 업체가 없나요? 네, 그 당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업체가 작년에도 이런 영업정지를 받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서구청은 또다시 이런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문제 있는 업체하고 다시 또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 서구청에 따르면요, 이게 그 조달청에 이제에서 그 계약을 관여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그 자치구 사례를 보면은 입찰 공고를 낼 때 이 과업지시서에 이제 사업장이 멀리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소를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자격 요건을 좀 명시하고 있어서 그 서구청의 해명이 마냥 그렇게 좀 타당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업체가요, 그 업계에서는 행정 심판 소송을 낼 거기 때문에 그
그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뭐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기간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대전 서구청에서는 하루빨리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5월 8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오늘 5시 대선암에서는 정치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 장천민 당선인 잠시 후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시면 되고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 대선암 또 KBS 대전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면 3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키워드를 좀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충남 논산에 있는 백제 종합병원에 대한 그 공익 신고가 제대로 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익 신고자 김모 씨는요, 지난해 5월 그 백제 종합병원의 각종 비리가 담긴 그 총 3GB 분량의 파일을 그 국민 권익위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예. 이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에서는 그 신고를 접수받은 지 2달 만에 그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논산 보건소 등 총 7개 기관의 그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 또는 이제 조사를 의뢰했었다고 합니다. 통상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상황인데. 네, 그렇죠. 권익위에 먼저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김 씨가 가지고 있던 그 논산 경찰서에 대한 신뢰도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당초 김 씨는 그 이 비위 사실을 경찰에 먼저 신고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 주위 사람들 모두가 그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그 논산에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그 수십 년간 숱하게 고소고발 당해도 백제 종합병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라면서 이제 김 씨를 만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은 그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권익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은 이 경찰이 이제 권익위 눈치를 살피느라 더 철저하게 수사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논산 경찰서가 아닌 그 국민 권익위에 먼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해당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까? 네, 수사 중인데 일단 권익위는요, 백제 종합병원 관계자가 그 한 의료용품 업체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장비를 교체할 때마다 사례금 성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씩 받는다는 그런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비롯한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경찰청에 신고 내용 일부를 이첩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청은요, 관할서인 논산 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논산 경찰서로 배당된 이후 이제 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논산 경찰서는요, 그 사건을 배당받은 뒤 9개월 동안 그 신고자인 김 씨에게 단 한 차례 뭐 전화 통화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내사 종결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논산 경찰서 박모경에 따르면은 그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이미 이제 과거에 재판을 받았던 사안이고, 또 이제 배임술의죄 공소시효인 5년도 지난 사건이라서 이게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수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사 종결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김 씨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도 지난 사건이고 과거에 또 다 처벌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할 수는 뭐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논산경찰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처벌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 논산경찰서 박모경위가 여기에서 언급한 과거 재판은요, 무려 이제 1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년 전에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수사나 처벌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백제종합병원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그 3년 반 동안 한양약품으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19억 4천만 원 가량의 그 리베이트 대금을 받아 이제 챙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던 2008년에는요, 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 재판 이후인 2008년 12월 그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에 대한 제도가 이제 도입됐었고, 또 2011년에는 리베이트 이제 쌍벌제가 도입돼서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과거 백제종합병원이 리베이트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이게 이제 법 규정이 없어서 무죄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종합병원의 한 직원에 따르면은 진단의학과에서 오래 일한 관계자 한 명은 뭐 최근까지도 대전에 위치한 의료용품 도매업자로부터 매달 200만 원 가량을 받고 있고 또 그 사실을 그 상사도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의 고질적인 리베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인데 어쨌든 권익위에서는 뭔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산경찰서 보고 뭐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논산경찰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사종결한 거고요.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12년 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내사종결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권익위에서 논산경찰서에 그 총 5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지만 논산경찰서는 이 불법 리베이트 건 하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 뒤에 이제 내사종결시켰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같은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당시 수사 담당했던 그 논산경찰서 박모경위는요, 일이 좀 생소한 데다가 이 문서가 이제 칼라가 아닌 흑백으로 인쇄돼서 잘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 사건만이 몸통인 줄 알았다라면서 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네, 그 취재 과정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예. 그러면서 박모경위는 그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도 하는데요. 시골에 있는 일개 경찰관이 그 정의감으로 수사한다고 해도 그 외압을 이겨내기는 어렵다. 백제종합병원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백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모경이가 한 또 다른 말에 따르면은 이 백제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대한 수사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구속되어야 될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적도 있다. 그 윗선에서 꺾어버리니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사에 그러면 외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불거지자 이 박경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뒤늦게 좀 철저한 수사를 약속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 내용 보호를 위해서 이 진흥팀장에게도 수사 내용을 알리지 않을 예정이다라면서 자신을 좀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이렇게 논란이 있기 전에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논산경찰서 측에서는요, 지난 20일 이 공익신고자 김 씨와 마지막 통화를 난 이후로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그 무전유죄라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말이 좀 회자되지 않도록 법이 10,000명 앞에서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는 걸 그 논산경찰서가 꼭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